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 들리시죠? 예, 목소리 들리시나요? 벙커 킵수키님, 아우, 이 아이디가 어려워요. 예,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오늘 왠지 400번째 팬클럽이 누군가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자, 그러면 녹화 시작할게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6일 목요일이고요. 이번 주는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의 사이다 이제 거의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이게 한 달 조금 넘었나요? 한 달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아는 아이디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디들은 계속 보면은 눈에 익은 아이디들도 있고, 또 저희 매니저분들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잘 해주셔서, 지금 썬0416님도 방금 오셨는데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뭐 여기 아프리카 방송 할 때마다 항상 듣는 질문이지만, 국회의원이 뭐 이런 걸 하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듣기도 하고, 또 하면서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을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기다려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 이광예님 오신 거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제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요. 추정 60분에서 상이요? 제가 언제 오늘 상을 받았을까? 예. 상을 최근에 받은 건 그 MBN에서 하는 더 300에서 하는 입법 최우수 법률안 그 관련한 상을 받은 적은 있는데, 오늘 상 받은 적은 없어요. 예. 여튼 제가 추정 60분하고 KBS 추정 60분하고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이 방송은 8월 19일 날 나갈 겁니다. 물론 제 방송의 분량은 아주 조금이긴 하겠지만 제가 관련한 법을 하나 낸 게 있는데, 그 법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뭐냐면 문화재보호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역사 전공을 했었고, 사실 저는 뭐 역사에서도 문화재 전공을 한 건 아닌데, 저는 서류로 보는 그 학술적인 전공을 해서 친일문제 이런 쪽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만, 제 친구 중에서는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쨌든 역사 전공을 하다 보면 관련하신 분들을 많이 뵙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도 있는데, 제가 낸 문화재보호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현재는 문화재를 이 훔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도굴 하거나 라고 했을 때 10년이 지나면 되팔수가 있어요. 불법 행위가 없어집니다.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이제 늘려놓은 건데, 대한민국의 가장 긴 공소시효가 25년입니다. 사형 정도가 내려질 정도의 수준 25년인데, 물론 지난번 그 본회의에서 이 25년도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살인죄 중에서도 특수한 살인이 있는 경우, 예전에 그 나영이법 같은 것인데, 서영교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셔가지고 유명해지셨죠. 근데 이제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사형제와 관련한 특별한 범죄는 폐지되는 수준까지도 이루어지는 나라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 제가 법을 내는 그 순간까지는 25년이 최장 기간이었어요. 근데 문화재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만 지나고 나면 다 물건을 훔쳐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도굴을 하는 경우에서는 이게 누구 건지 모르니까 또 괜찮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뭐 괜찮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도난 문화재에 있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절에 탱화가 벽화가 있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분명히 누가 훔쳐간 건 줄 알아. 근데 10년 후에 보면 어디 경매장에 나오는 거죠. 근데 10년 전에 도록에 다 남아있고,
그 절의 문화재 기록물에 다 남아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면 이게 원래 어디 사찰 거였다라고 하는 원소유주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도난문화인지 모르고 구입했다, 그래서 경매에 내놨다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5년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은 사실은 이제 10년 정도라고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놓고 10년 후에 되팔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인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 25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을 한 세대가 끝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25년 후에 팔아먹으려고 본인이 훔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가지고요. 공소시효를 연장해 놓으면 일단 도굴이나 도난에 대한 우려와 범죄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19일날 추정 60분에서 방송을 하니까요, 많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날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많은 도난 문화재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심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러게요, 오늘 채팅창이 조용한 방송으로 별별 랭킹 올라가겠네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유산,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땅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문화유적이 발굴됐어요. 이 문화재, 그 아파트를 지으려고 공사를 딱 포크레인을 딱 팠는데 어떤 청자가 발견된다거나 아니면 가마터가 발견된다거나, 썬님이 398번째 팬클럽이 되셨는데 과연 누가 저희의 400번째 팬클럽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특정한 문화재가 발굴된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어떤 문화유적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전에 뭐 성터였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공원터였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국가가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현행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것을 처음에 확인한 개발업자가, 건설업자가 이걸 문화재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하는 비용까지 다 대게 돼 있어요. 근데 또 그 문화재를 발굴하고 하는 시간이 되면 IHS7760님이 399번째신데 다음번이 이제 400번째가 되겠네요. 예. 근데 아파트 공사를 하는 그분이 악마416님 400번째 팬클럽. 아이, 발음도 안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업자가 문화재를 발굴하고 하는 비용까지를 전부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를 발굴하고 하다 보면 공사가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 이런 것도 다 업체가 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업체가 문화재가 발견되면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의 추가 발굴이나 아니면 문화재 보호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당연히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를 발굴 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발굴하거나 조사하거나 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을 전부 다 좀 국가가, 문화재청이 책임지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사 지연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국가가 좀 책임져 줘야 업체가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했어도 이것을 다시 묻어버리거나 엎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결국은 대한민국 모두의 인류의 문화유산이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그 선조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 후세의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같이 누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문화재 보호법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드렸고요. 오늘은 레고랜드요. 강원도 레고랜드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건빵이에요 님이 머리 기름을 조금 적게 바르라고 군인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뭐 기름을 바른 건 아니고 나름 왁스를 바른 건데요. 이게 머리를 다 말리고 발라야 되는데 제가 이게 참 머리하고 막 이런 걸 좀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수건으로 조금 닦고 그러고 나서 바로 왁스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 꼭 그냥 젤 바른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깔끔해 보여서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군인처럼 깎은 거 아니냐, 입대할 거냐, 뭐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요. 나름 잘 자른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거 그때 방송 링크 주소가 오케이. 트위터에 광고 하나만 잠깐 하고 올게요. 아이고, 이상하게 방송 화면이 됐지만 하여튼 잠깐만 이해해 주시고, 예. 예.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화면을 두 개로 하는 뭐가 있던데 제가 아직 그런 것까지는 잘 몰라가지고, 여튼, 트위터에 잠깐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180분 정도가 보고 계신데요. 추천은 110분이 해주셨어요. 나머지 분들도 추천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추천이 지금 일시백 천만 13,676번째인데요. 혹시 자신이 나중에 방송을 하다가 2만번째 예 추천을 눌렀다 라고 하는 것이 캡처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숫자, 이것을 좀 기억할 만한 어떤 숫자다 라고 하는 그 누적 추천수, 이것에 있어서 자기가 어떠한 이유로 이것은 좀 기념할 만한 숫자다 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면 캡처해가지고 알려주세요. 제가 기념으로 제 책, 이 의정보고서를 비롯한 책이 있으니까요, 관련한 도서 선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만번째로 추천 눌러주신 분들은 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평균 한 200개 정도를 감안해보면 올해 한 3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 정도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천 순서는 시청자가 확인이 불가해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예. 드래곤 세븐 69님 팬클럽 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할 때마다 이 그림이 다 다르게 나오는군요. 그 숫자에 따라 뭐가 다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 예.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사실은 정부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대국민 담화, 대통령의 담화를 말씀하신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올해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정부가 세법을 개정하는 날, 어떻게 세법을, 그 세금에 대한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날에는 다른 정부의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것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언론들이 이제 다뤄주기를 바라는 측면인데,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세법을 발표하는 날 대통령께서 대통령 담화를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세법에 대한 내용들이 다 묻혀버렸는데, 사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세금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인데, 세법 개정안이 어딨나? 잠깐만요. 제가 세법 개정안 잠깐 가지고 올게요.
예, 세법 개정안은 내용이 많아요. 어떻게 세금을 다 세금 체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세금 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죠. 그리고 관심이 잘 없기도 한데, 건빵이 하나님, 이거 젤이 아니라니까요. 왁스에 왁스, 나름. 근데, 세법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정부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주의 깊게 보고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사실은 정부의 세금 구조, 정부가 운영되는 것은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우리가 낸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너무 쉽게 사용해요. 1년이면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370조 정도의 예산이에요. 우리가 조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뭐 4대강 하는데 22조, 뭐 자원외교 하는데 41조 까먹었고, 학자금 뭐 하는데 몇 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라고 하는 단위를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1조라고 하는 것도 아주 큰 돈이고,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통장에 1000만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사이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200여 분 가까이 200여 명이 넘는 분들 중에서 내 통장에 한 1000만원 이상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만원이 몇 개 모여야 1조 원이 될 것인가. 예, 저는 국회의원이 맞습니다. 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댓글 한번 써주세요. 1000만원이 몇 개 모여야 1조 원이 된다. 몇 배가 돼야 됩니까? 1000만원이 몇 개가 돼야 됩니까? 예. 예, 국회의원 맞습니다. 예, 김광진 국회의원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 1000개? 10,000개? 잘 계산해보세요. 예. 1000만원이요. 10만개 모여야 합니다. 예. 10만개. 1000만원이 10만개 모여야 1조가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조금 다른 얘기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올해가 몇 년도예요?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15년이죠. 2015년. 1년이 며칠이에요? 1년이. 예. 1년이 365일입니다. 2015년부터 2015년이 될 때까지 365일을 곱하면 총 며칠이 지났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지금이 며칠이나 됐을까요? 2015 곱하기 365일. 숫자로 며칠 정도나 됩니까? 아니 뭐 윤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뭐 365 곱하기 2만 해도 한 7000일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숫자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2015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시고 하루에 100만원씩을 날마다 쓰셨어도 지금 7300만원 밖에 못 쓰셨어요. 아직도 1조를 쓰려면 한 1000년 정도가 남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게 고작 1조예요. 1조. 근데 1년 예산이 360조, 350조에 가까운 돈이고, 지난번에 이제 정부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추경은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산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제로로 맞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들어오는 돈이 100만원이면 나가는 돈도 100만원, 들어오는 돈이 10조면 나가는 돈도 10조, 이렇게 돈을 하는 거죠.
없는 돈을 가지고 끌어다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 예산을 맞출 때 올해에 정부가 걷어들일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나갈 돈을 계산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 예산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는 세입의 규모를 계속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년 7조 원 7조 원 정도의 세출이 빵꾸가 나는 거거든요. 쓸 돈은 크게 잡아놓고 들어올 돈은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매년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7조 원 정도의 빚을 냅니다. 한국은행에서 소위 국채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발행하는 것인데요. 채권, 그러니까 빚을 낼 테니까 이것을 사주라, 빚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이것을 나중에 메꿔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조 원씩 매년 빚을 내는 겁니다. 돈 계산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물론 국회에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잘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 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이번 세법 개정안도 거의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렇게 7조 원 가까이 세출이 빵꾸가 나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일들을 세금과 관련한 법을 바꿔서 세법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어요. 매년 7조 원의 빚이 남에도 불구하고 한 1조 원 정도만 추가로 더 걷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부자들에게 그동안 주어졌던 혜택들 이런 것들을 절대 되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또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일반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직접 자기 월급을 버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고 법인세는 회사에서 내는 거죠. 회사에 이익이 생겼을 때. 근데 회사의 이익 중에서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것은 과표의 단위가 세금에 내는 비용이 500억 이상 되는 회사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걷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거거든요. 근데 그 500억에 대한 부분들도 못 내겠다. 500억이 넘는 회사들도 못 내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이제 펴고 있어요. 근데 그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 그 기업이 한 55만 개 정도 되거든요.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기업 중에서 55만 개 중에서 500억 이상의 세금 과표를 내는 분들은 417개 그러니까 400대 기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전체의 비율로 하면 0.08%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에 대한 그 법인세의 정상화 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조세를 소위 이제 재벌들 상호 출자를 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벌들 같은 경우는 다 조세를 감면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인받는 금액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내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감면해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감면해주는 금액이 1년에 4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상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조차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올해의 그 세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정 파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빚만 계속 늘려서라도 국민들에게 어떤 쇼를 계속 보여주겠다는 거죠.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역할만큼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을 하려고 일은 벌려놓고 돈은 없는 그러니까 빚만 계속 양산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도 말씀하시고 뭐 세법 개정에도 나옵니다만 청년 고용을 늘려내겠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 이제 임금 피크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사실은 세부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뭐 국방이라든가 정보 분야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뭐 다른 분들보단 잘 알 수 있습니다만
세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숫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나이가 이루어지면 노동 생산성이 조금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급여를 조금 더 줄여서 받도록 하자, 대신 해고하지 말자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그만큼의 자리를 청년들에게 좀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냐, 돈이 줄어드니까 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건데요. 비전문적인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듣고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해보고 하니까 내용이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현재 이제 정년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 정년에 대한 것이 이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그 정년 보장은 되어 있고 사람은 나가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소위 노동 유연성, 말은 노동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해고를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을 건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 측면에서 보면 임금 피크제를 한다고 해서 청년 고용이 늘 것이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조금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 고용이 느는 것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만큼의 급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데 사람을 뽑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 적립하고 있는 기업 사내 유보금, 지금 700조가 넘는 사내 유보금이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이제 많이 있는데 그 돈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금 피크제와 청년 고용은 사실 아무런 관계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정규직 중에서, 그리고 이제 재벌들이나 소위 이제 뭐 500대 기업이든 뭐 1000대 기업이든지 간에 재정 여력이 가능한 범위의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저녁에 하루에 한 3시간씩 야근 다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 다 나와서 특근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거의 특근을 해요. 그러면 주중에 3시간씩 했으니까 5일 하면 15시간이고 주말에 8시간씩 2시간 이틀 일하면 16시간이거든요. 그럼 30시간 일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상 근로시간만큼을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자리를 나누기를 하면 실제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조금 더 나아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필요성이 계속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지 않고, 또 가장 문제는 법인세,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지 말고 그 쌓아놓은 돈을 어떻게든 투자를 하라,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정부 제도가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기업들이 해고를 조금 더 쉽게 만드는 방법으로 하고, 또 해고하지 않으면 급여를 손쉽게 깎을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이름을 갖다 붙여요. 임금 피크제라거나 노동 유연성이라거나 뭐 이제 이런 이름들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선진 제도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부와 재벌 대기업이 책임져야 될 어떤 사회적 문제를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 관계로, 서로의 대립 관계로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의 갈등으로 계속 싸우게끔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이거 잘못된 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그래서
세법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세법 개정에서 조금 정부가 진보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종교기관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금 부과에서 조금 제외됐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드렸고요.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실 때 지금 이제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오늘 들으셨던 이야기들 중에서 같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요. 임금 피크제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실상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할 것 같고, 요즘은 너무 정부가 친기업적인 방법으로, 친기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서민이나 중산층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과도한 혜택을 기업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될 텐데, 지금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이익을,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 지갑에서 돈을 뜯어서 기업들을 배불려주는 이 방식이 초기에 대한민국이 막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었다 치지만, 이미 경제적으로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안에서는 좀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인세를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또 반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깎아줘 버리는 거, 감면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돈을 안 받는 것이거든요. 왜 일반 시민들이나 근로자들이 내는 돈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면 없이 다 받으면서 기업들은 그것을 다 감면해 주느냐,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전기세 같은 경우도 왜 기업들이 쓰는 전기세가 집에서 쓰는 전기세보다 더 저렴해야 되는 거죠? 일반 가정집이 훨씬 더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보다. 기업들은 돈을 벌려고 전기를 쓰는 거고, 일반 가정에 쓰는 것들은 사회에서 쓰는 공공 인프라적 측면 안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는 것, 산업화라고 하는 것에 몰입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티하모 두고님이 물어보셨어요. 국회의원 보좌관은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셨는데요. 이 질문에 있어서 이제 보좌관이라고 하는 용어는, 보좌관은 이 기준상 4급 직원, 그러니까 4급의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좌관은 2명이 있는 것이고요. 아마 질문의 취지는 저희가 같이 일하는 비서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비서진 전체로 보면 보좌관이라고 하는 4급 직원이 2분 있고요. 그리고 5급 직원을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급 비서관이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6급 하나, 7급 하나, 9급 하나, 그리고 인턴 둘 해서 총 9명의 비서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급 인턴직은 이제 국가에서 말한 아까 9명이라고 하는 직책 안에서는 인턴들도 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과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만, 인턴 직급의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무급 인턴은 아까 말한 9명의 대상자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원실별로 대학생 인턴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입법보조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방마다 다 차이점이 있어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이야왕님이 국회의원은 몇 급 공무원이에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뭐 원칙적으로 단어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는 월급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는 않고 세비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또 공무원으로서 받아야 할 만약 공무원이라면 받게 되는 뭐 야근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휴가라든가 뭐 이런 공무노동권에 대한 그 기준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고요. 급수로 보면 흔히들 우리가 부를 때 국회의원을 장관급 공직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관에 준하는 예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지 않고요. 급여로 보면 저희가 이제 본봉이 한 650만원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한 그 정책개발비 이게 300만원 정도 해서 한 900만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IM 친노님 질문하십시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이상득 정봉주 빅딜설 왜 안 된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은 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내가 조금 이따 전해줄게요. 조금 이따 전해줄게.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임금 피크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는 뭐 방식으로 보면 계약직 4년짜리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지 않죠. 예. 예, 국회의원인데 젊어 보인다고 쿠치키 박휘아 이름이 너무 어렵다. 쿠치키 박휘아 님이 주셨는데 제가 19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최연소 의원이고요. 만으로가 아니고 우리 나이로 35 먹었으니까 젊은 의원이 맞죠. 예.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왜 안 올려요? 이렇게 하셨는데 건빵이의원님의 질문. 사내 유보금은 어떻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적립해 나가는 거죠. 돈을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풀어야 되는 거고. 사내 유보금은 정말 필요한 정도의 금액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R&D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기업 자체가 설비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을 늘린다거나 하는 일들에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이게 돈놀이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시설을 만들고 어떤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 이익을 벌여야 되는데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속 올려야 되는 돈이 아닙니다. 예. 예. 예, 다음 총선 지역구를 왜 순천으로 정하셨나요? 어려운 구역이라면서요. 페덜21님이 질문 주셨는데 제가 어쨌든 순천에서 초, 중고, 대학교, 군대, 대학원을 다 나왔는데 그 지역이 이제 어려운 지역이 됐습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서 다시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에게 탈환해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하게 됐고요. 나름 그래도 어쨌든 많은 분들을 알고 지내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제 시골이고 순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도농 복합시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인구가 많고 해서 젊은 의원이 그곳에서 발을 뻗고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순천에 지인이 있다, 아는 친구가 있다거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방으로도 좀 많이 알려주셔서 순천 지역의 연고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당원 가입도 꼭 좀 해주세요. 순천에 계신 분들은 061-726-6474번 이게 제 순천 사무실의 전화번호거든요. 전화하셔서 김광진의 사이다 보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당원 가입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더라도 저는 주말에는 거의 순천에 있습니다. 주말에는 항상 있는데 제가 없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3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에 오며 가며 저희 사무실에 들려서 직원들도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또 관련한 민원 있으시면 얘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다는 뭐 그냥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방송을 듣다 보면 속 시원하게 뻥 뚫린다, 시원한 청량감이 있다라고 하는 음료 그 뜻으로 사이다라고 하게 됐고요. 뭐 친한 사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의미성을 담아가지고 했는데 격려는 비타오백으로 말씀하셨는데 요즘 비타오백은 그 진짜 유리병에 들어있는 비타오백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예. 순천에 살지 않아도 당원 가입해 주시면 좋아요. 어쨌든 자기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거나 시도의원을 뽑거나 당대표를 뽑거나 뭐 이런 분들의 뽑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도 있고 또 제가 혹시나 뭐 청년위원장 선거를 나간다거나 최고위원 선거를 나간다거나 뭐 어쨌든 어떤 선거를 나갈 때는 그때는 전국의 모든 분들이 당원분들이 저를 뽑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리 당원 가입을 해주시고 또 그와 관련한 활동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당원 가입은 학생은 되지 않아요. 저희는 만 19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당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유권자로서의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예. 안런님께서 광진영 잘생기셨어요. 굿 이렇게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말씀은 밖에서도 많이 좀 해주세요. 예. 이사 가면 당에 연락해야 되나요? 친일파 타도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가급적이면 지역위원회가 옮겨지는 지역위원회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죠. 왜냐면 그래야 그 지역에서도 활동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당에서도 여러가지 그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도당에 대한 선거나 지역위원회 선거를 하게 될 때 그 지역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진 곳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당원 가입 안내드리면 061-726-6474번님 저희는 매달 1,000원만 내시면 당원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당의 당원이 되셔서 실제 활동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서영교 의원님 사이다 출연요. 예. 제가 빨리 좀 주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아님. 예. 제가 내일 서영교 의원님 아마 뵙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한번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1,000원씩만 내시면 되고요. 매달 1,000원씩입니다. 매달 1,000원씩 내시면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예. 저는 순천 시의원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연령 개정 문제 지역위원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지금 살고 계신 법적 지역이라고 하는 곳만 알고 계시면 그 지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아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 안산이신데 어디로 해야 되느냐고요? 안산. 안산 어디세요? 자기 엉뚱한 법사님 안산에 내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구다라고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안산이 국회의원이 몇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윤근 의원은 광양이시고요. 안산은 아니셔도. 유기용 의원님이 오늘 그 장준하 대책위원회 특위위원장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도 조금 더 잘 하실 것 같은데 신림 학생님 아마 여기 신림동 고시촌 여기 계시나요? 아까 학생이라고 하셨으니까 대학생이 아니시고 고등학생이신가요? 예.
제주시인데 어디로 전화해서 당원 가입해야 하나요? 주셨는데요. 제주도면 잠깐만요. 제주도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누구누구 있으시죠? 저희가 꼭 뭘 찾으면 없어요. 우리 도당 연락처들이 다 있는 게 있는데 연락처들이 안 보이네요. 없네. 예, 제가 다음번에는 도당들 연락처들 한번 쭉 좀 알려드리고 할게요. 제주도는 3명이 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요. 새누리당 의원은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제주도 분들 이름이 성함이 생각. 김재윤 의원 있고, 강창일 의원님. 강창일 의원님이 02-788-2164번 강창일 의원님입니다. 강창희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이고요.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출신의 저희 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십니다. 02-788-2164번이기 때문에 여기로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문의해 주시면 혹시 그 지역구시면 아마 바로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다른 지역이시라면 제주도 안에서도 의원이 3명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3군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구라면 아마 좀 안내해 주시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우이아항님, 김광진 의원님은 팩트나 파파이스 같은 데 출연 못하세요. 가끔 뭐 나가기도 하고요. 파파이스도 지난달에도 한번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뭐 매번 나가지는 않아서. 이천은 저희 당 의원은 아니고 새누리당 의원이신데 저희가 현역 의원이 없더라도 지역위원회는 운영이 됩니다. 원외 지역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원래 전국의 지역위원회 주소록이 다 있는데 책상에 안 보이네요. 다음에 좀 알려드릴게요. 예. 오늘 저녁 뭐 먹을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뭘 먹을 거냐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장인님께서 뭘 드실지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경기도당 전화번호가 031-258-1219랍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아마 잘 안내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네요. 썬님 감사합니다. 예, 확인해 주셔서. 예, 하여튼 뭐 오늘도 이렇게 시간들이 많이 흘러가는데 우리 한 시간 방송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어제도 아마 권혁배 비례대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권혁배 비례대표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퇴근요. 오늘 퇴근은 7시에 식사 약속이 있는데 7시에 저녁 먹고 저녁 먹는 것까지가 제 일정이거든요. 공식 일정이기 때문에 그거 먹고 나서가 제 퇴근이어서 아마 한 8시 반 이때쯤 돼야 집에 가지 않겠냐 싶은데요. 예. 오늘은 뭐 영화 한 편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예. 엉뚱한 법사님, 소주 주량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제 주량은 소주로 치면 한 병 반? 뭐 그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예. 술을 막 못 먹는 편은 아닌데
요즘은 이상하게 소주만 먹는 것은 참 잘 못 먹겠더라고요. 소위 이제 소맥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소주만 먹으면 뭔가 너무 독해요. 그래서 못 먹고 가급적이면 소맥으로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예. 암살 봤어요. 암살 지난주에 극장에 가서 봤고요. 부인하고 같이 봤습니다. 결혼했고요. 부인하고 같이 암살 봤었고, 연평해전도 봤습니다. 연평해전도 봤고요. 예. 또 어떤 질문들이 올라오시나? 라키노님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 생각과 되고 나서 의원님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를 물어보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군대는 일산의 김수루님이 물어보셨는데, 군대는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고요. 저는 상근 예비역이었습니다. 순천에서 나왔는데, 제가 살던 지역이 이제 면단이었기 때문에, 성곽면은 면단이어서, 그리고 제가 군대를 대학을 마치고 갔어요. 나이가 많은 상태로 갔기 때문에 상근 예비역으로 육군 병장 전역했습니다. 예. 저 위에 저한테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뭐 지지합니다. 그걸 지지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특별히 우리가 반대해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는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별이라고 하는 거, X 염색체, Y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중간 단위에 있는 염색체가 한 300가지 정도가 된대요. 누구도 이 두 가지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오고 있고, 이게 어떤 병에 대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인데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동성애 합법화라고 하는 질문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뭐 불법행위는 아니니까 아마 동성 결혼에 대한 합법화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합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전혀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국민연금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직장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혹은 직장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은 받는 거니까. 예. 예, 저는 결혼했고요. 작년 4월 6일 날이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예. 며느리가 남자인 것이요? 예, 그건 뭐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게 꼭 며느리라고 하는 지칭으로 불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가족의 형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연평해전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시간이 좀 짧을 것 같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연평해전의 영화적인 측면과 또 사실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부정하지 않느냐, 모든 기독교가 동성애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어쨌든 교황께서도 그와 관련한 것에 대한 입장을 내신 게 있고,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도 있고 기독교의 신단 중에서도 여러가지 종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반대할 만한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근거는 희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반대했다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성경에서 그 부분만을 차용해가지고 사용하신다면, 성경에는 뭐 노예제도도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러면 2015년인 지금 이 시간에도 노예제도를 인정해야 될 것이냐?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뭐 바다에서 나는 어류도 비닐이 있는 생선만 먹지 비닐이 없는 생선은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오징어나 아니면 장어나 이런 것들은 2015년에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발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동물을 먹지 말라 해서 이 돼지나 이런 것들을 못 먹게 성경에 명시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2015년에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와 2015년의 시기와 예수님이 생존하셨던 시기, 그리고 구약이 있었던 시기와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다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 일부만을 가지고 차용해서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다 손치더라도 성경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했다라고 보는 것도 또 무리가 있는 것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의 망언에 대해서, 이건 말 그대로 망언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것이 정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민족정기라고 하는 것까지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국가 지도자의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친누나가 대통령인 사람이 그런 인식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인식으로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같은 교육을 받아왔고 같은 가정에서 살아오셨던 대통령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이에 대한 입장도 좀 내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1시간의 시간이 함께 흘러갔고요. 하다 보면 너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도 있고, 얘기를 다 나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1시간씩 여러분들 만나게 뵙는 것도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을 마칠 텐데요. 아직 추천해주지 않으신 분 있으시면 추천도 좀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안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가 나타났다가 아시는 것처럼 요즘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질 땐 28위까지 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팟빵에 오셔서 진짜가 나타났다도 많이 좀 봐주시고 다운로드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에 대한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짜가 나타났다가 조금 포맷을 바꿔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그 이야기들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시간은 한 30초 정도 여러분들 인사 나누시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생방송이요. 내일은 시간을 좀 정해서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내일은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순천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방식, 이게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점심은 우리 홍보위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그때 좀 얘기해 주셔도 되겠고요. 어디 보자. 예, 하여튼 순천에서 하는데 아마도 6시 정도에 할 확률이 좀 있고요. 6시부터 하면 6시 반 정도까지 하게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저녁 시간에 하거나 혹은 못하거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안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추천 누르지 않으신 분 있으시면 추천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349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이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